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특히 또 발표의 기회까지 주신 그 사이버 안보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전반에 이렇게 서두랑 서론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그러면 인공지능 자체에서도 각 섹터별로 문제들이 되게 많고 사실은 사회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또 이게 보안과 안보의 이슈로 가다 보면 보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민간 차원의 규제 이슈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있었고 안보는 약간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규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복잡한 것에 같이 빠지면서 점점 또 혼란스러워지고 그다음에 어떤 것으로 이제 법 같은 경우는 개념 정의에서 출발이 되는데 이 개념을 어디로 한정 지을 거냐에 따라서 논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앞선 박재윤 교수님의 논의를 좀 생각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제 논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섞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긴 해서 그 일반성과 구체성에 대한 설명을 먼저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등장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 안보 분야의 도전 과제들과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규제 이슈, 규제 거버넌스의 방향성입니다. 우선 몇 년 전까지 우리는 사이버 안보라는 말보다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언어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보안은 보안은 민간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보안 이슈들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보는 약간 취약점 공격과 같이 대표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의 공적 이슈로 좀 인식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정보 역전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사이버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에 있어서도 민간과 공공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 특히 국가 간의 공조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더욱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이버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컨대 딥페이크의 악용이 이제 가짜 뉴스라는 개인적 차원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여론을 오도하고 오도된 여론이 민주주의를 붕괴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개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전향되는 그런 특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서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심화되고 있지만 민간과 공공 경계의 모호성, 규제체계의 보안과 안보의 개념 분별이라는 문제, 그리고 규제 범위의 확정,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이버 안보에 관한 사항들을 일반법으로 뭔가 제정해서 규제하는 건 현 상황에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초안이 작성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상정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 법안들이 2017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지만 현재 입법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딥페이크의 오용에 관한 규제 같은 경우도 과기정통부에서 이거를 정보통신망법 안에 넣어서 개정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다가 이건 좀 결이 다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인공지능 기본법안을 만들고 여기에 포함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식으로 규제 논의가 약간 전향되고 있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논의는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기보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규제 거버넌스를 수립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좀 더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안과 안보 이게 약간 저희가 이제 논문마다 찾아보면
저희는 보안에서 안보로 넘어간 어떤 측면이 있었는데, 영어는 이게 다 사이버 시큐리티로 약간 같은 말로 번역되는 부분도 많고, 보안의 경우에는 사이버 시큐리티, 안보의 경우에는 내셔널 사이버 시큐리티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헌들을 저희가 번역해 오거나 그다음에 한국의 그 체제 안에 가지고 오면서 좀 약간 희석되고 섞이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발표는 우선은 인공지능과 보안에 관한 이슈, 민간 차원에서 그래서 인공지능의 측면에서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이버 안보, 사이버 보안의 측면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EU의 인공지능 액트, AI 액트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돼서 적용될 수 있는 그 법안들을 좀 솔팅아웃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EU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사이버 시큐리티 스트레이티지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2012년부터 시작돼서 2017년에 각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으로 확정되면서 거의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 이슈들을 담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 있어서 대신에 EU AI 액트 쪽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내셔널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것들을 좀 솔팅아웃하는 쪽으로 목차를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안보 정책에 대해서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규제 방향성을 잡거나 구체화시킬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과제, 우리의 어프로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므로써 저희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인공지능의 정보보안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선 그 발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그냥 제목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데이터의 취약성, 그다음에 모델 탈취의 위험, 그다음에 시스템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각각 존재하는 위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의존성이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범죄 예방, 채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으로 인해서 민감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이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그 챗 GPT 같은 것들이 이제 처음에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던 문제를 좀 더 악성화시키거나 심화시키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의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공지능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해커가 모델에 적대적으로 유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에는 이게 악용될 가능성도 크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딥페이크의 위험 같은 것이나 정보 유출의 위험,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는 점, 그리고 일부 유명인들의 그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개인정보를 악용해서 사회공학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정보 심리전 이런 것들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들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도 일반적인 인공지능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심화시키고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인한 편향성 강화, 사회적 불평등성, 공개정보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우리의 인공지능 규제 논의는 그동안은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이전의 논의들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 같이 연성 규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국가
국가의 경쟁력에도 되게 커다란 그 영향을 끼치는 한 산업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술 지능에 우리도 약간 방점을 두고 이거를 이 섣부른 규제보다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같은 다양한 연성 규제들을 자율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규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확연히 바뀌어진 규제의 경향은 아직 뭔가 확실한 법으로 묶을 것 같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규제 논의를 뭔가 할 때가 됐다. 일반법이나 구체화된 어떤 개별적인 규제가 필요한 단계에는 와 있다라는 쪽으로 경향성이 선회한 것 같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EU에서 올해부터 실행하고 있는 EU AI 액트일 것이고, 미국의 경우 약간 그 산업진흥 쪽에 방점을 둬서 연성 규제 쪽으로 나아갔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약간 어떤 확실한 규제 체계를 갖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미국의 그 다양한 규제 논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드려서 제 논의에서는 좀 생략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세션으로 이제 넘어가서 사이버 보안 조치의 연역을 먼저 살펴서 사이버 시큐리티 이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기본적인 바이러스 보호, 방화벽 도입 이런 것들이 논의의 중점에 있었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암호화 기술이라든지 침입 탐지 시스템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2010년도에는 약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13에서 15년은 기본적인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중심으로 이 사이버 시큐리티 메저가 좀 발전을 했었고, 16년부터 19년까지는 클라우드 보안 강화, 데이터 암호화 기술 중심으로 이런 사이버 보안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제로 톨러런스 아키텍처랑 양자 암호화 연구 이런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AI나 ML 기반 자동화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연구, 사이버 보건력 중심의 전략 수립 쪽으로 사이버 보안 조치들이 좀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술, 이런 신기술에서 사이버 보안의 이슈들이 새롭게 부각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AI와 머신러닝에 의해서 발견되는 그런 사이버 보안의 이슈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으로 인한 사이버 보안의 이슈, 그다음 5G라든지 차세대 네트워크, 그다음에 여기서는 클라우딩 이슈도 포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에 관한 그런 이슈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심화된 위협들을 좀 솔팅아웃해서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멀웨이 공격이나 피싱 공격, 랜섬웨어, 데이터 침해와 같은 공격 유형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스파이웨어 위협으로 페가수스 사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이버 취약점 공격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안보 관련된 취약점의 경우에는 약간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규제를 논의할 때 특별히 한 분야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이버 취약점 거래는 그 거래 시장에서부터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회색 시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이트 마켓, 그레이 마켓, 블랙 마켓으로 구별이 되면서 이 회색 시장의 존재로 인해서 규제를 한 방향으로 가긴 좀 어려운 그런 규제 이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취약점 문제가 그 기존에 우리가 보았었던 보안 문제, 사이버 안보, 그냥 기본적인 전통적인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회색지대 조치와 약간 닮아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지대 조치와 사이버 취약점의 그 공통점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사이버 취약점 규제를 입법할 때도 어느 정도 시사점을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EU 인공지능 법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이버 안보랑 사이버 보안 관련 문제들을 좀 솔팅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 그러니까 EU AI 액트에서는 아티클 15에서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반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사이버 안보와 보안 이슈를 포괄적으로 본다면 다른 각 조항들도 이게 적용될 수 있고 연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12가지 정도 조항들이 관련 조항으로 솔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항별로 살펴보다 보면 사이버 안보 이슈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어서 주제별로 이 산재에 있는 조항 각각의 조항에 산재에 있는 그 이슈들을 주제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데이터 품질 보장과 오류 최소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GDPR과 같은 이전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AI 액트 제10조에서는 각 단계별로 데이터 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서 수집, 처리, 저장, 그 다음에 사용의 각 단계별로 규제를 분별해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무결성에 관련해서는 데이터 수집과 처리와 저장과 사용, 폐기 이 5가지 단계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보안 조치와 주요 고려 사항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게 이제 금지된 AI인데 EU AI 액트 5조에서는 특정 AI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게 사이버 안보나 보안 이슈와 관련돼서는 잠재적 의식의 조작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악용이라든지 실시간 생체 인식이라든지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연계돼서 우리가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체 인식과 분류 이 분야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원격 생체 인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 봐야 우리가 이제 사이버 안보와 관련돼서 한국의 체계를 구성할 때 좀 시사점을 특히 갖는 부분은 예외 상황과 법 집행 목적으로 인해서 제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그 휴먼 인 더 루프로 이전까지는 많이 이야기됐던 인간 감독에 대한 규정을 되게 세부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설계 요구 사항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개입 능력이라든지 실시간 모니터링, 그 다음에 개입과 수정, 성능 평가 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 감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중요 인프라 관리를 고위험 분류로 우리가 AI 분류로 두고 있고 엄격한 요구사항과 정기적인 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안 요구 사항으로서 경고성 복원력, 사이버 보안 조치, 위험 관리,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선 논의에서 많이 논의된 바 있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그 사이버 보안 안보 관련 제도들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 법으로 뭔가 규제를 확실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연성 규제의 방식으로 사이버 취약점 규제라든지 사이버 안보 관련 규제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국의 사이버 취약점 규제 사례들을 좀 보면 워서나베 협정이라든지 VEP라든지
CISA라고 하는 그런 규제 방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AI 기반 사이버 보안을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프로젝트 마빈이라든지 오토메이티드 인디케이터 쉐어링이라든지 클라우드 시큐리티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사이버 보안 구현을 한 사례들이 성공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사이버보안 전략의 개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는데, 프로젝트 권한을 설정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전략 초안을 작성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됐을 때 이후에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평가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제가 관심 있게 오늘 살펴본 것은 미국이 여러 가지 사후적인 평가 제도, 그리고 중간 평가 제도를 두고 있는 점을 좀 보았는데, 사이버 보안 성숙도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제도가 실효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와 지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성숙도 평가에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를 평가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CRI라고 하는 사이버 준비도 지수도 우리가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역량 성숙도 모델 지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사이버 파워 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 능력 평가, 사이버 의도 분석, 국제 영향력 측정, 그리고 종합 평가, 이 4단계로 이 사이버 파워 평가를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주요 사이버 평가 지표는 국가 사이버 파워 지수, 사이버 능력 및 국가 파워 지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을 좀 자세하게 보면, 모델이 CMM 모델, CMMC 모델, NCF 모델, 이렇게 3가지 특정 모델로 나누어서 모델을 다양화하고 있고, 각각의 모델이 평가하는 영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델별로 성숙도 단계를 1부터 5단계로 세분화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가 모델을 통해서 뭔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실효성을 입증하는 그런 제도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규제 현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60년대와 90년대는 초기 사이버 안보 법제는 국가 안전과 정보 보호를 위해 시작되었고, 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킹 발전과 함께 진화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대 들면서 급속하게 발전되었고, 2010년대 되면서부터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뭔가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발전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 취약점 관련 규제라든지 구체적인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규제 이슈들은 좀 미비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현황을 우선 보면, 우선 법제가 미비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법제가 미비한 원인에는 용어의 혼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공백과 대응 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것들 중에서 이제 제안으로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요즘에 기술적으로는 제로 톨러런스 보안 모델을 약간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풀어야 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모델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협 인텔리전스 보안과 분석에 있어서도 4단계로 그 분석을 좀 치밀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회복력에 대해서도 이걸 강화하는 다층적인 방어와 위험 관리, 사고 대응, 훈련 및 시뮬레이션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방안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민간의 사이버 위협 정보의 공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간의 사이버 정보 공유와 함께 또 이야기되는 것이 사이버 외교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는 국제 공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제 공조 이론들이 여러 가지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제시하는 것으로 제 발표가 준비가 된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문제점을 먼저 솔팅을 하고 그래야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 발표의 의의를 굳이 찾아보고자 하고 다음 좀 더 규제 이슈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박재영 교수님이라든지 앞선 발표됐던 교수님들의 그 의견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